꿀칼 비지오모 슈와예 슈와예. 모든 계획에는 자기 날이 온다. 잠깐만, 이건 오래된 아랍 속담이야. 우리 서양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 변하면 변할수록 결국은 똑같다. 정말 그럴까? 19세기 프랑스 언론인 장 바티스트 알퐁스 카레의 이 말은 이번 세기 본조비의 노래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최근 몇 주의 본질을 잘 담아내는 것 같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게 말하자면 상황이 더 격화될수록 오히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적대 행위를 시작한 지 거의 2주가 지났지만 실제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양측 모두 본질적으로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란은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표적과 대리 세력, 그리고 후티와 같은 공식적인 대리 세력까지 모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상황을 조종하고 있는 다른 대리 졸개들도 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동안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유가가 배럴당 $100 이하로 유지되는 한 시간은 미국 편이다. 월드컵이 끝나고 250주년 기념일도 끝나고 지금까지 미국을 자제하게 만들었던 요인들 중에 한 가지가 남아있다. 바로 미국 중간선거다. 그때까지는 페르시아만을 우회해서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석유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가 약속했던 대로 지옥의 문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즉 IRGC에게 열릴 것이다. 전 이스라엘 인질 라몬 리문 키루슈투브가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준다. 포로 생활 후 그녀는 이곳에서 당당히 서서 납치범에게 말을 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번 주에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리먼은 그 순간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밝혔다. 너도 곧 네 차례가 온다.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에게 적용되는 전략이다.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일회성의 대규모 공격 대신 미국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들이 육상과 해상에서 이미 무력화된 후에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별적 소모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의 계획은 60일간의 기회의 창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확보한 뒤 절대적인 힘의 위치에서 핵 문제에 관한 영구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테헤란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우라늄 해체를 위한 진정으로 가혹한 조건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그동안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다. 그들은 늘 이란과 이슬람주의자들의 표적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대사탄이다. 이스라엘, 즉 작은 사탄은 중동을 정복하려는 이슬람의 욕망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란은 무력화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미친 개처럼 지저대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지만 이제는 거세되어 좌절한 채로 날뛰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은 진짜 위협을 풀어놓겠다고, 즉 이스라엘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만약 이란이 스스로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 자제해야 했고 이란에 대해서도 미뤄야 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란은 내가 말했듯이 모든 선택지를 사용하고 있다. 후티 반군을 시켜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헤즈볼라에게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무장 해제 노력을 방해해서 레바논의 긴장 완화 가능성을 저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내가 졸 같은 하수인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다. 예로 JD 벤스 등이 있다. 그는 이란의 이슬람 동맹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이슬람식 기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양해각서 협상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지난주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벤스는 양해각서를 좌절시킨 진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건을 축소하거나 위반한 것은 이란이 아니다. 트럼프가 이에 대해 한 말도 아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물론 유대인들이죠. 그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비난하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자금을 지원하는 음모가 자신과 이란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 정부 내에 그런 정책에서 우리를 실제로 벗어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체제 내에는 전쟁은 무기한 계속하기 위해 미국 여론을 조작하고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목표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기한으로 말이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추축국은 연합군 사기 약화를 위해 영어 방송인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조롱하고 적의 이야기를 부풀리고 적의 힘을 과장했으며 청취자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그들의 대의는 희망이 없으며 패배는 불가피하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방송은 늘 같은 공식으로 진행됐고 정부가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지도자들은 무능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약합니다. 적은 강하고 정의롭습니다. 오직 나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용감한 진실의 전달자로 내세웠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바로 자기 국민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적대적인 외국 세력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드 하하와 엑시스 셀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터커 칼슨과 메긴 켈리, 그리고 이제는 안타깝게도 제이디 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미국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그 이유 중 일부는 미국 내 고립주의 성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서방에 대한 위협의 진짜 주범들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적인 시도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논쟁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의도적인 정치적 전략, 즉 감정을 자극하여 원인을 단순화하는 슬로건에 집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의 본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도록 길러진다면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냉소와 복잡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유럽의 현실 정치 전통과 달리 미국식 사고방식은 국제 문제를 선과 악의 단순한 도덕극으로 평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그 각본에 깔끔하게 맞지 않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무시됩니다. 저는 이것을 외교의 할리우드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서방 지도자들과 언론이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은 특히 중동의 복잡성을 다룰 때 더욱 해당됩니다. 이것이 서방이 중동을 계속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피상적입니다. 소셜 플랫폼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알고리즘은 맥락이나 역사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에 보상을 줍니다. 30초짜리 클립이 잘 조사된 보고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때 잔인한 지도자들은 옷차림을 바꾸거나 수염을 다듬고 서구의 친화적인 수사 몇 마디만 연습해도 하룻밤 사이에 자신을 새롭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슬로 협정 이후 그는 양복을 입고 백악관 잔디밭에 섰으며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계속해서 테러를 지원하고 조장했습니다. 그가 아랍어로 한 연설은 오슬로 협정이 일시적인 전술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서방은 자신들의 도덕적 서사에 맞지 않아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의 전 알카에다 사령관인 졸라니와도 같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군복을 맞춤 정장으로 바꿔 입고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으며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실용적인 대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데올로기는 그대로이고 이미지 마케팅만 달라졌습니다. 서구 담론이 모든 것을 강자 대 약자로 단순화할 때 현대 군대를 보유한 주권 국가인 이스라엘은 실제 행동이나 합의 노력을 떠나 자동적으로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한편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하디스트 분파와 같은 단체들은 얍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끝없는 관용을 받습니다. 로켓 발사, 선동, 테러 자금 지원, 정치적 거부주의 등 모든 것이 점령에 대한 반응으로 지워지거나 정당화됩니다. 그 결과는 도덕적 왜곡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하는 동안 다른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기대받지 않는 불가능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반면 독재자와 테러리스트들은 피해자라는 가면만 쓰면 즉시 면죄부를 받습니다. 중동은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며 그것을 할리우드식 이야기로 몰아가는 것은 피로 대가를 치르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임무는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환상을 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표적이자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댓글에 멍청한 소리를 남기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의 타락한 가치관, 우리에게 투영하는 모든 것, 우리 조상들에게 가했던 박해, 포그롬, 추방 등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악에 양보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으며 너무 안일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국가 해법을 원했고 우리의 파멸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도나우강에서 대서양까지 우리가 너무 유대인이라서, 너무 동화되어서, 너무 부자라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독립적이라서, 너무 의존적이라서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꾸며낼 수 있는 어떤 이유로든 미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 돌아와 2000년간 유대인들이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번 주에 있는 두 개의 유대인 달력 행사를 떠올리게 하며 이 두 행사는 우리의 현재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수요일에는 티샤 베아브, 즉 히브리 달력으로 아부월 9일을 기념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극이 겹친 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성전이 모두 파괴된 날입니다. 하지만 성서 역사가 나다니엘 앨리스는 최근에 유대인의 유배의 진정한 뿌리와 현대 이전의 유대인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가장 잔혹한 시도가 실제로는 제2성전이 무너진 후 65년 뒤에 일어났다고 썼습니다. 그 일은 바르코크바 반란 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후 독립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절박한 마지막 저항을 벌였습니다. 그건 역시 두려운 아부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이 실패하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반란군만 처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문화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우고 말살하려 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에 따르면 58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투에서 학살당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붕괴보다 더 큰 참극이었습니다. 티샤 베아브에 당시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유대인 요새였던 베타르라는 도시가 함락됐습니다. 티샤 베아브에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말 그대로 먼지로 갈아엎고 그 폐허 위에 이교도 도시인 아이엘리아 카피톨리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 땅의 연결이 완전히 잊히도록 하기 위해 하드리아누스는 유데아라는 이름을 없애고 이 지역을 팔레스티나로 개명했습니다. 1800년간 그렇게 강요된 이름이 계속 쓰였습니다. 추방은 한 제국이 체계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이야기를 왜곡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지우려고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오래 기억하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고대의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시오니즘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이번 주 토라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는 제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장 깊은 바람은 단지 그 땅의 흙을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세대가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돌아보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명한 성서학자인 랍 우리 셰르키는 정탐꾼들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 대한 두려운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모세와 칼렙 벤 여푸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칼렙은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납셰르부키는 왜 모세가 기적을 약속하는 쪽으로 갔는지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본래 자연스러운 질서로의 정한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노력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너무 약할 때 사용하는 예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자립하길 요구합니다. 모세가 그 민족이 통상적인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고 그 세대는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셰르키의 해설은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땅은 기적을 통해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인간의 노력, 자연, 그리고 용기를 통해 쟁취하고 지켜야 하는 현실입니다. 갈렙의 적극적인 태도와 대조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모세가 신의 개입에 의존한 것과 달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운다. 랍셰르브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민족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존의 광야 시대를 벗어나 우리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는 자연스러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주의의 핵심 본질이며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티샤 베아브에 우리를 말살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예루살렘을 갈아엎고 이름을 팔레스티나로 바꾸면 유대인의 역사를 영원히 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1800년 동안 유배지에서 울었고 기도했으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갈렙의 정신을 이어받은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바다가 갈라지길 기다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되찾기 위해,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과 희생,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통해 그 땅에 정착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이스라엘 땅은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그 땅을 위해 싸울 때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땅을 위해 싸우며 역사의 시련 앞에서도 굳건히 서는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JNS TV에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밧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